네, 김재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요 시간을 약간 오히려 절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5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타이머를 시작하려는데 잘 안 되네요. 그냥 5분 되면 우리 정재현 교수님 좀 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등교육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아까 정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단에 서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과연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제가 하는 수업을 바꾸고 있는가 반성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뭐 공급자 중심이다. 교수님 새로 뽑으면 과목도 교과편도 다 그거에 맞춰서 바꾸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수업하는 페다고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요. 내용도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실제로 오면 그저 연구 요건 제대로 채웠나 이것만 신경 쓰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코로나하고 그리고 고령화라는 굉장히 피할 수 없는 그 두 파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고등교육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바뀌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저는 초중등도 마찬가지고 고등교육도 결국 교실이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 조금 전에 나왔던 PBL 과목을 우리 총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PBL을 해라. 그리고 PBL도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PBL도 있고요. 진짜 현장 가서 같이 가서 하는 PBL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대학원 거는 현장 가서 하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 거는 좀 간단하게 하는 걸 하는데 수강 신청을 잘못 받아가지고 학부생 거를 너무 많이 받아놨어요. 지금 제가 며칠 동안 보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100명 학생을 데리고 PBL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녹화해 놓은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해 놓은 걸로 대체하고 이거를 25명으로 분발을 해가지고 한 명씩 최소한 한 번씩은 얘기하게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물론 우리 김재현 교수님도 반성하시면서 제일 우리나라 교육 중에 뒤쳐져 있는 데가 고등교육이다 말씀하신 거 동의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인재들 그리고 자원들이 또 집중되어 있는 곳이 고등교육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좌우할 장소도 고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항상 그냥 뭔가 근거 없이 희망적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온 것처럼 지금 교육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특히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관돼서 그냥 하나 얘기하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토론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교육분과에도 토론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굉장히 저희는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공과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보시겠지만 머리가 까만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젊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하고 같이 대비를 하면서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지지만 또 오늘 발표할 때 보면 굉장히 서로 공감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다시 돌아가면 모든 사람이 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용에 올라탈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아주 혁신적인 국가가 될 필요는 없죠. 미국처럼 그렇게 혁신을 한다든가 히든 챔피언을 많이 가진 독일처럼 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올라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들은 그래도 그런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압력에는 반응할 거다. 저를 포함해서 안 움직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움직여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뒤에 가서 조금 더 논의를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대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아침에도 또 기사 제목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문 닫게 될 거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 과연 지방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초등에서 고등 가서 이제 고등에서 하는 역할 중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가 있고 물론 그거는 산업계와 또 자연히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다루기 위해서 과학기술 쪽에 우리 서강대학교 안준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우리 박상욱 교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에 있는 안준모라고 합니다. 아까 이영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교육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대학의 연구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산학협력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과학기술 쪽에 디지털 또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자를 포함해서 그 세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먼저 이제 그 대학의 교육도 있지만 연구가 있고 또 이제 과학기술 혁신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산학협력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산학협력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에 대한 법적인 어떤 기반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20년 가까이 17년, 18년 동안 잘 다져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돌법이라도 해서 산학협력의 근간이 되는 법령이 만들어졌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래 있던 법령을 개정을 해서 2003년도쯤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산조법이라고 합니다.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 바이돌법 플러스 우리나라만의 또 독특한 제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근간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사실 대학들이 굉장히 이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좋은 성과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대학의 기술 이전 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기술 이전 금액에 대한 건데 보시면 이 우상향으로 굉장히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기술 지주 회사하고 기술 지주 회사가 만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학 창업 자회사 수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과학기술에 대해서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되게 특이한 그래프가 이제 파란색 선인데 저거는 이제 정부 투자만을 이제 프로젝션 한 겁니다. 보시면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주황색 또는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EU 또는 OECD 평균 같은 경우는 2008년 9년 그 세계 경제 침체 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R&D 투자를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009년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해왔죠. 그래서 뭐 한때는 우리나라 R&D 투자가 이제 20조에 머무를 거라고 했는데 소부장 사태가 나면서 24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저기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27조까지 지금 치닫는 이런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그 혁신 쪽에서 굉장히 지표가 좋습니다. 안 좋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혁신 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학협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혁신 협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지표가 안 좋았었고 최신 통계가 이제 이게 19년에 나온 보고서고 18년 데이터를 갖고 보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나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지식의 재조합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에 없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왼쪽의 그래프가 그 날리지 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제일 밑에 있는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우리나라의 날리지 컴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또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게 오른쪽에 보시는 중소기업의 혁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혁신을 하세요 물어보면 저희가 굉장히 산학협력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혁신을 혼자 합니다 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산학협력을 합니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응답자 수는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며칠 동안 해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측면에서만 짚어 넘어가고 정책 제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정 투입 측면인데요. 일단은 그 재정을 투입할 때 돈을 잘 쓰는 것,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프로치가 쉽게 말씀드리면 선형적으로 돈을 많이 쓰면 잘할 거다라고 하는 more is better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처음에 정재영 교수님께서 뭐 초중등 교육 발표해 주신 것처럼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학원 10개 보냈다고 해서 성적이 뭐 예를 들어 80점 나오던 친구를 학원을 30개 보냈다고 해서 이 성적이 240점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리니어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쓸 때도 많이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돈을 쓸까의 이슈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산학협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코스트가 크다든가 정보 탐색 비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뢰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어드레스하면서 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것만큼이나 간접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텍세이션입니다. 그래서 R&D 조세 지출인데 문제는 저희가 갖고 있는 R&D 조세 지출 제도는 1982년에 기업부설 연구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고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많이 채용하고 R&D를 돈이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에서 공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more is better 어프로치와 똑같은데 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는 내부 연구 개발, 그러니까 기업이 혼자 하는 혁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혁신 상황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82년에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바틀렉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지식 전달 측면을 말씀드리면 사실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단에서 특허가 중요하다, 지주회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표에 있는 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미국에서 성공적이었던 산학협력 사례인데 보시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릅니다. 어떤 데는 특허가 중요하고 어떤 데는 특허가 필수가 아니고요. 어떤 데는 발명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어떤 데는 그냥 논문으로 기술 이전이 된 경우도 있고 논문 없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식의 흐름도 방향도 뭐 다양하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산학협력 프로세스를 어떻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지식 전달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뭐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스케일업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굉장히 잘 되지만 기업의 현장으로 가서 그게 되는 거는 양산으로 갔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이 스케일업 R&D는 금전적인 걸 떠나서 제도적인 인센티브에서도 어떤 분들도 할 만한 이제 동의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분들도 차라리 그냥 뭐 임팩트 팩터 높은 논문 더 쓰면 좋은 거고 출연연에 있는 분들도 그냥 연구비 하나 더 따면 좋은 거지 이 힘든 스케일업 R&D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 개인적으로 받을 게 없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유사중복 R&D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엄격합니다. 그래서 NTIS나 이런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면 거의 다 떨어뜨리는 구조인데 사실은 스케일업 R&D는 유사중복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사중복 과제들 일부러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저희가 너무 엄격하게 하면서 스케일업 R&D가 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산학협력 사례들을 보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 없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 위임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
장기에 걸쳐서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요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스팀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사례인데 굉장히 그 부담 없는 참여, 기업이 1년에 2만 파운드의 멤버십을 내고 굉장히 간단한 리서치를 하면서 서로 트러스트 빌딩을 하고 몇 년 동안 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시면 뭐 일본부터 해서 중국 그다음에 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뭐줄 서서 하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영향 측면인데요. 저희가 이제 산단이 이때까지는 이제 양적 규모 확대에 집중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 질적 어떤 전환, 질적 재고 전환 시대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기능이 교육에서 연구로, 그다음에 연구에서 기술 사업화까지 굉장히 빠르게 익스텐션이 돼 왔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 산단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는 법령은 교육부에 있고 그다음에 펀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질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이나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뭐 산업부나 중기부나 과기정통부 같은 혁신부처에서 서포트를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익성도 있지만 또 산업협력단에 대한 투자도 좀 부족을 합니다. 뭐 계신 분들 중에 대학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산단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여러 좋은 또 해외 사례를 저희가 잘 참고해서 저희 상황에 맞는 그런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점을 이제 다 종합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문제점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정부가 돈을 쓸 때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R&D 보조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혁신 협력 측면에서 저희가 수평적 협력이라고 합니다. 안 해봤던 파트너와 협력을 하는 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파트너와 협력을 하는 형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가 돈을 잘 쓸 수 있는 즉 more is better 어프로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R&D 그 세액공제 제도도 지금은 내부 연구 개발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산학협력에 어떻게 더 특화된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 텍스라든가 이런 제도를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기술 이전의 형태를 좀 다양하게 디파인하고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특허 몇 개 등록했냐, 뭐 특허 몇 개 이전했냐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또 노하우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기술 이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소득세법에 하고도 맞물려 있죠. 그래서 공대에 계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게 기술 이전 수입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근로소득으로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또 세금적인 개인의 이슈가 생겨서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실 또 스케일업 R&D, 중복 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산업 협력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높은 자유도를 갖는 미드텀 정도의 이제 소액 산업 협력, 탐색자금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부담 없이 굉장히 다른 두 조직이 협력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녀한테 제가 마음에 드는 자녀 친구랑 손을 붙잡고 둘이 친해지라고 해서 친해지지가 않아요. 서로 마음도 맞고 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산학협력단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은 사실은 기술 이전과 기술 창업이 두 가지 다른 프레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냐 아니면 특허에 의한 기술 이전이냐 프로세스가 따로따로 분화돼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걸 하나의 트리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주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박상욱 서울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약간 또 새로운 주제들도 포함해서 말씀 주실 겁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박상욱입니다. 먼저 이 K정책 플랫폼 출범과 첫 번째 심포지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시니까 학술 세미나 같은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싱크탱크는 뭔가 빵빵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싱크탱크는 이래야 한다는 저의 소신인 점 미리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학기술정책 전공이기 때문에요. 대학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은 과연 고등교육기관인가?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교육 전문가분들께서 아니 대학이 고등교육 기관인지를 묻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등교육의 다음 단계로서 고등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의미만 남아있지 더 이상 이 대학의 교육이 프리스티지어스하지가 않습니다. 대중화돼 있죠. 완전히 매시피케이션 돼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취업률이 70%가 넘었고요. 고등학교 취업률이 91%니까 작년 기준 대략 전 국민의 10명 중에 7명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 중에 8명이 대학에 갑니다. 이게 어떻게 고등교육입니까? 그냥 교육을 조금 4년, 5년 더 받는 것밖에 아니에요. 고등교육이 왜 대중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 조금 더 늦게 내보내는 풍토가 그 자리를 잡았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학이 변화가 느리고 기술이나 사회 변화는 빠르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을 해도 소위 고등교육을 받아도 그 일하는 데 필요한 직능은 직장에서 배웁니다. 이건 현실이죠. 직장에서 들어가서 배우고 일을 합니다. 대학은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을 선별하기 쉽게 좀 줄을 세워주는 역할, 그런 그 취업 직전에 어떤 관문 정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의 교육의 특징을 보자면 중등교육과 다른 점은 뭐니 해도 대학은 지식을 직접 생산해서 교육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연구가 있는 거죠. 대학의 연구 기능이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과학혁명기 영국에서 대학에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이런 게 생겼지만 본격적으로 대학이 정부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된 거는 19세기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대학에서 지식을 직접 생산하라고 돈을 주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산업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그 쓸모 있는 지식을 생산해서 그게 이제 기술 혁신이나 사업화로 또 상업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정부가 대학에 연구비를 주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공학이라는 디스플린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제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이 풍토가 건너갔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바네바 부시 이후 대학의 기초 연구가 굉장히 강화돼서 대학의 기초 연구비가 지원이 됐다가 너무 또 기술 연구를 지원을 했는데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아까 안전모 교수님 말씀하신 베이돌법이 1980년도에 생겼고 그 뒤로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학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학의 역할이 점점 더 돈 버는 역할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세한 얘기는 좀 생략을 하겠고요. 대학은 지금은 교육기관일 뿐 아니라 연구기관이고 혁신을 창달하는 주체이자 산업경제의 주체이자 심지어는 그러한 혁신의 창달자인 대학 주변에 젊은 창업가들과 예비 창업가들이 몰려들면서 대학 주변의 캠퍼스타운이 벤처타운화되고 벤처타운이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 효과가 고용이 또 되고 경제 효과가 나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는
교육, 연구, 혁신, 경제 주체, 그리고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를 거느린 일종의 대기업, 여러 막 수백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기술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 사회, 생태계의 핵심 중추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이 그 방향으로 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왜냐? 우리나라의 대학의 그런 멀티롤이 지금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대학 연구가 교육에 매여 있어요. 연구가 학과의 장벽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는 주제별로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 솔루션을 내는 연구를 하면 되는데 왜 학과의 장벽에 막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은 우리나라 대학 연구는 학과 장벽, 단과대 장벽에 다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사일로식의 대학 연구가 되고 있고요. 대학 부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대학 부설 연구소가 대학교에 있는 진짜 멋있는 연구소인 줄 아는데 실제 대학에 가보시면 90% 이상의 대학 부설 연구소는 간판만 있습니다. 연구실도 없고 연구원도 없고 간판만 있습니다. 왜냐? 어떤 학과에 특정 교수님이나 몇 명의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비를 따온 거를 이제 거기서 일부분을 대학이 띄는 간접비를 그 간접비의 또 일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직이 필요해서 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간접비 관리가 주 업무예요. 어이없는 일이죠. 이렇게 교육과 학과, 장벽 이런 거에 가로막혀 있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고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대학에서 교수들이 연구비를 따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에서 수행되는 과학기술 분야 특히 연구는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연구 시장화. 왜? 교수들이 외부에 특히 정부에 공고를 보고 어플라이해서 컴피티션해서 연구비를 따와요. 그리고 대학은 거기서 간접비를 떼갑니다. 왜? 자기네 학생들을 쓰고 연구실을 쓰니까 자기 직원, 교수가 직원이니까 자기 직원을 쓰니까 간접비를 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수들이 내가 따온 내 돈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은 뭐가 되냐? 대학은 소속사에 불과해요. 소속사. 연예인과 기획사 관계처럼 대학은 대학 교수의 소속사일 뿐이지 연구는 교수가 알아서 따와서 랩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중소기업 하나 운영하는 그런 사장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저도 대학원생이 많고 포닥돼 있고 이런데 이분들 어떻게 월급들이나 뭐 다음 달에 월급이 있나 맨날 그 걱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이라는 게 어떤 전략적 분야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유의미한 연구를 스스로 찾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연합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 대학 산단이라는 데가 결국에 거쳐가는 그 교수가 계약을 직접 못하니까 산단이 교수 대신 산단 이름으로 계약해주고 돈은 지나가고 연구비는 서로 지나가고 간접비만 조금 떨어지고 그 산단의 역량이 강화될 이유가 전혀 없죠. 안준모 교수님께서 역설을 하신 대로 산단이라는 게 그냥 계약의 대리인이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줄이겠습니다. 이만 줄이는데 정책 제언으로는 대학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대학의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는 그 과감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대학 연구비를 현재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시장화된 교수들이 따가는 연구비로 구성된 이러한 대학에 대한 연구비 펀딩 시스템을 일정 부분, 전부는 좀 어렵고요. 일정 부분을 블록 그랜트, 모금 예산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배분함으로써 대학들 사이에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블록 그랜트로 모금 예산으로 대학의 연구비가 지원되면은 대학이 알아서 교내 연구비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대학이 스스로 특성화할 수도 있고 전략 분야를 키울 수도 있고 학과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부설 연구소, MIT 미디어 랩처럼 부설 연구소를 활성화해서 용복함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온 우수한 연구 성과가 기술 이전 사업화가 돼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으로 다시 연구에 재투자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정부 연구비에서 소외받은 아주 기초적인 분야 같은 지원 소외 분야에도 대학이 스스로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등 많은 선순환과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연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요. 물론 뭐 자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대학 연구비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